며칠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벌써 4월을, 그러니까 3월 중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드디어 정치의 이제 계절이, 정치의 때가 왔습니다. 금년은 뭐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지만은 인류가 한 80억 사는데 42억 명이 정치에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약 78개국, 80여 개 국가에서 정치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정치 행사는 물론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또 나라마다 그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약 270여 가지의 선거를 놓고 세계인이 선거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가 뭐냐 이것을 좀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더라도 정치는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설득 있는 제도로서 모든 국민이 정치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출하고 그 표출된 의사에 대해서 정치적 주체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담당한 정치자들이 자기 재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결국 인간의 삶의 질과 양을 확보해가는 수단으로서 동원되는 것이 정치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공자 이론에서 정치를 보면 정치는 크게 세 가지를 본다고 그래요. 첫째가 국민의 신뢰, 그러니까 국민의 믿음을 얻는 거죠. 두 번째가 항상 정치는 넉넉한 식량을 확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의 존립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 주로 우리가 안보 그러죠. 그리고 국가 안보를 정립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 이것이 고전, 정치적 가장 고전인 춘추 전국 시대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우리 동양의 정치고 또 서양의 정치라고 해서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정치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행위이고 우리가 정치인을 선택해 가지고 그 정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삶의 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죠. 결국은 소위 그 소비에트에서 1917년에 일어난 혁명도 결국은 그때 당시에 소위 봉건 영주 사회로부터 넘어와가지고 왕조 사회가 지배권을 휘두를 때 그 권력을 왕으로부터 인간에게 부여받으려는 그런 혁명적 행동들이 정치로 나타난 것이 일종의 사회주의 혁명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동학혁명도 결국은 뭘 의미합니까? 농민들이 시달리다 못해가지고 크게 주장한 것이 뭡니까? 반상제도의 폐지. 신분을 평등하게 하라 그런 말. 반상제도의 폐지. 그 다음에 농지를 경작자에게 돌려주라고. 농지는 농민의 것이어야 된다 이게. 특수한 지주라든지 어떤 권력층이 관을 지낸 사람들이 농지를 독점하고 소작인을 부려먹는다면 땀 흘려 일한 사람은 농민인데 배고픈 사람이 또 농민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위 동학의 궁극적 목표는 소위 신분제도를 평등화시키고 그러니까 반상제도죠. 그리고 농지는 농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민중들의 한이 집결돼 가지고 동학이라고는 농민 전쟁이냐 동학 혁명이냐 동학 난리냐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만은 동학은 하나의 혁명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정치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자님에서 중요한 정치의 구분은 아까 믿음 그리고 식량 또는 국가안보 이런 면을 주장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치와 정치를 구분하는 겁니다. 통치와 정치. 통치는 권력을 마구 휘두르면서 백성을 휘어잡는 거죠. 통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박정희의 철권 정치라든지 전두환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한 정치 이런 것들은 순수한 정치적 넓은 의미의 뜻을 갖지를 못해요. 통치행위죠. 정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통치행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사회주의는 그걸 아주 상당히 정례화해 가지고
모든 건 철권으로 인민을 봉쇄하고 통치 수단을 통해서 백성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더 높게 생각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헌법이란 걸 통해서 국민에게 주권이 나온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통해서 선발된 지도자들은 모든 지도자들이 권력을 위임해서 행하는 겁니다. 자기 권력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는 권력을 독점하죠. 그래서 그 권력 집단들이 무자비하게 사람을 탄압하고 뭐 정치 수용소니 강제노동소니 또는 무자비하게 재판 절차도 없이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뭐 장생택이, 이영일이, 그 다음에 김영진이, 한영철이, 이 거대한 집단들이 수천 명 살해됐지만 거기서 한 번도 정치적 항변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게 이제 통치예요. 정치는 백성이 주인이 돼가지고 백성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자기들이 권력을 위임받아서 행사할 뿐 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도 삼심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정치적으로 인간이 찾은 제도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우선 권력을 넣어놨어요. 삼권으로. 입법, 국회가 있잖아요. 법을 만들어요. 행정, 법을 집행해요. 그리고 사법, 그 판결을 해요. 입법, 사법, 행정 그러잖아요. 삼권이 논하져가지고 권력이 서로 분산되면 상호 견제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통치와 정치는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공자가 살던 노나라 옆에 섭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그 정치를 잘하는 섭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한다고 큰 소리를 쳐요. 공자가 찾아가서 정치를 어떻게 잘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섭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양을 훔친 아버지를 아들이, 자식이 고발해 왔습니다. 정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법질서가 제대로 썼다 이게.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했다 이게. 양을 훔쳤다고. 공자가 입가에 웃음을 쭉 내보내더니 그것이 바로 통치입니다 그래요. 정치는 양을 훔친 아버지를 숨겨줄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백성을 위하는 정치다 이거예요. 통치는 무조건 앞뒤 없이 칼로 베버리는 그런 수단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재판 절차가 없어요. 장성택이 그 조카 김정은이한테 죽을 때 그 재패 가면서 하는 얘기가 제발 내 조카 되는 김정은 동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마디 변론의 여지 없이 만경대 군사학교에 가서 1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백 가지 죄목을 붙여가지고 소위 기관단총으로 공개청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박수 잘못 쳤다고, 연설 때 졸았다고, 안경 닦았다고, 그 조건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통치행위가 우리 한반도 안에서도 북쪽에 자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게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가 산업화, 경제적으로 성공했다 이게. 두 번째 민주화, 정치적으로 성공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세계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은 경제도 민주화, 정치도 민주화, 아니 경제는 산업화, 정치는 민주화. 그럼 우리 국민의 의식의 선진화가 사실은 지금은 미흡한 거예요. 이번 4월 10일이 다음 달 4월 10일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의 선거입니다. 총선이죠.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근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체제 선택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당 정치를 하죠.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군소정당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가 뭐냐? 거기서 우리가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하나는 보수고 하나는 진보입니다. 뭐 상식적인 국어사전에 나오는 보수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제도예요. 크게 변화하지 않으려는 제도가 보수예요. 진보는 조금 앞서가요. 뭐든지 좀 세상을 달리 선행해가는 그런 정치제도를 주입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우리 같은 분당국에서는 종북지향 또는 주체주의 지향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좌파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너무 나간다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존중하면서 자유적인 그 영역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자유에도 절제가 있다 그래요. 규제가 있다 그런 얘기야. 왜냐면 자기 자유를 위해서 남의 자유를 해치면 안 되니까, 억압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권 문제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수냐 진보냐 그 의미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 왼편 강도하고 오른편 강도가 있었어요. 왼편 강도는 예수를 조롱해요. 나사로 같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면서 왜 자기는 못 사냐고, 네가 무슨 만왕 왕이냐고, 뛰어내려봐라고 이렇게 조롱해요. 근데 오른편 강도는 겸손하게 예수를 존경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정당하지 않지만은 법에 처형을 당하면서 그저 하늘 앞에 매달리고 용서를 구하고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의 죽음이 어쩔 수 없이 내던져진 운명이라고 오른쪽 강도는 받아들였어요. 왼쪽 강도는 거부함과 동시에 비웃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오른쪽 강도를 향해서 너는 나와 더불어 낙원에 가 머물리라 그럽니다. 낙원은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천당 가는 전 단계가 낙원이에요. 마치 공산주의 전 단계가 사회주의처럼.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을 모시냐 신을 부정하냐, 바꿔놓으면 유실론적 철학 바탕 위에 정치체제가 세워졌냐, 유물론적 정치 바탕 위에 정치체제가 세워졌냐, 그게 좌우의 개념이에요. 이게 공산주의는 인간주의예요.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자유가 없어요. 헌법에 어설프게 물론 명문화되어 있는 것처럼 종교 시설이라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으로 홍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북한에 가보면 뭐 칠골교회도 있고 봉수대교회도 있습니다. 또 매양산 같은 데 그 스님도 계셔요. 다 정치적인 도구들이에요. 하나의 수단 행위예요. 마치 외국의 사람들에게 우리도 정치 자유가 있다, 종교 자유가 있다 이런 수단이에요. 실제로 신이 있다면 어떻게 신 위에 인간이 군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김일성이가 그렇게 신성한 존재가 되고 마치 생명의 창조자처럼 바뀌어질 수 있냐 그런 얘기죠. 김정은에게 어떻게 절대 권력이 주어질 수 있냐 그런 얘기야.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좌우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치화한 것이 프랑스의 혁명 이후의 의회예요. 자코방당, 지롱당, 중도파. 자코방당은 좌파고 지롱당은 우파예요. 그 중간파가 또 있어요. 여기서부터 정치적 좌파, 우파, 좌우 이념이 정치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정치화에서도 심지어 지금 어떤 정당이, 그러니까 지금 야당으로 있는 정당이 국회에다가 기독교를 아주 무효화시켜버리는, 종교를 부정해버리는 법안을 건의한 일이 있어요. 거기에 서명한 국회의원이 약 70여 명 됩니다. 제가 이름은 거의 뭐지 않겠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신이 없어요. 신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무신론 지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종북이다, 주사파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북한과 유사한 정치체제를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은 우리가 체제를 지향하는 정당에 대한 선택은 우리 국민이 철저하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 안보가 휘둘린다 이거야. 그래서 체제 정당이 바로 체제 선택이 대한민국에도 민주주의 체제를 건국대 이승만 대통령 휘하에 국회의원과 모든 강요들이 우리는 신을 인정하는, 종교를 인정하는, 법으로 인정하는 국가로서 민주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북한은 신을 부정하는 사회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종교자유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데서 오늘 대단히 중요한 존재 이유. 국가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국가가 없으면 죽을 자리가 없어요. 마치 자기 고향이 없는 사람, 또 숙명적으로 내가 남자냐 여자냐 결정돼서 나올 때 벌써 지어진 것들, 그것들은 어떻게 피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체제 선택에서 민주주의를 선택했고, 그 민주주의에 통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대통령께서 우리 통일 정책을 다시 내놓겠다는, 과거에는 그냥 막연하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야. 이 민족 공동체란 말은 어떤 체제로 민족을 하나화 되겠다 그 말인데, 우리가 공산주의 체제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겠다 그 말을 좀 더 구체화하자. 자유민주 통일국가를 지향한다. 이게 헌법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가치예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야당이 크고 여당이 적어요. 그러니까 어떤 입법도 여당이 지향하는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정치 목적에 부합한 정치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집권당이 못 만들어요, 이것을. 이게 이제 이번 선거에서 집권당을 안정시켜서 그 집권당으로 하여금 민생의 질을 높이는 제도를 만드는데 기회를 주자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당이 주장하는 정치의 합리성이에요. 근데 야당은 결코 지금 권력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정권 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 여당에게 표를 많이 줘서 의원수가 많아지면 그 실패한 정권의 행포가 더 백성을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은 온전히 우리 국민의 선택이에요. 지금 저는 늘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성공한 거 자랑합니다. 민주화 이룬 거 자랑합니다. 어떤 독재도 이제는 군사 쿠데타도 올 수 없어. 대한민국은 국민의 의식이 높아졌어요. 근데 아직도 국민이 선택한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라는 도구, 이데올로기라는 도구 속에 들어가 버리면 맹목이 돼버려요. 옳고 그름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일어난 정치가 집권당의 주장에 나왔어요. 그거 간단해요. 10년 후에 의사가 부족하다,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대비 대한민국이 최하위예요. 그러면 의사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독점해버리고. 마치 의사가 생명을 다루는 그런 절대 참 힘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자들은 완전히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할 수 없이 굴종해야 돼, 굴종.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의료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사예요. 그래서 정부가 인원수를 2,000명 증원하겠다. 왜? 그들이 당장 일어나가지고 이 의사들하고 대결하지 않아요. 절대 10년 후에 전문의가 돼가지고 전공의가 돼서 전문의가 돼야 비로소 의사들의 영역이 넓어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급속도로 초고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 사회란 것은 인간의 기능이 약화되니까 병원에 가는 횟수가 많아져요. 모든 생을 병원에 의지해야 돼요.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심지어. 그러니까 정부는 당연히 10년 후에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 의원수를 정하는 것은 의사협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본인들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명의가 되면 사람들은 찾아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들이 받는 수가도 높아져요. 근데 이걸 집단으로 밀어붙이면서 교수들까지도 환자 옆을 떠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걸 정치가 발언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정치는 여당이 야당이 조용하냐고 말이야. 정부만 하고 있고. 그럼 이유는 간단해요. 표 떨어진다는 표. 그 숫자가 원치 많으니까. 표가 떨어져도 개혁을 해야 돼, 할 것은.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 가죽을 벗긴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것이 국민의 민심을 얻는 거예요. 의료 보건이라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형들을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대학생 숫자 늘리는 것 20년 가까이를 한 명도 못 늘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의료단체들의 단체적 압력 때문에. 이건 정치의 흥정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20년, 10년 후에 찾아올 대한민국의 의료 대란을 생각해야 돼요. 그때 국민의 건강을 완전하게 완벽한 의사들이 뒷받침해서 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과 그걸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다음 국회의원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국회에서는 거부를 하고 그 자체를 부정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선거판을 놓고 정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정당 입장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토해내야 돼요. 의료개혁이 필요하냐 안 하냐. 국민의 지금 7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의료개혁이 집단적인 그 자기들의 쉬운 말로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의사가 많아지면 자기들의 소위 그 보수가 적어진다는 논리겠죠. 그런 생각 가지고는 어떻게 부모의 생명, 형제간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어요. 그런 의사들이. 의사의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는 적군의 병영에 가서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그게 적십자 정신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의료 행위에 대해서 집단적 항의에 대해서 일체 정치가 말을 안 하냐 이게. 그것이 정치가 지향하는 삶의 질의 향상과 엄연히 관계가 돼 있고 중요한 정치적 목적이 하나인데 왜 그걸 얘기하지 않냐고 말이죠. 구경만 하고 있을 정치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당이든지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잘못된 건 정부를 공격해서라도 고쳐야 되고 그것이 옳다면은 집단 이기주의에 저항해가지고 그걸 승리로 이끌어갈 때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건강개혁, 국민건강개혁, 국민보험, 국민보험 있죠, 국민연금 개혁이죠, 그 다음 노동개혁 있죠, 교육개혁 있죠. 많은 개혁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부는 이번에 옳은 거면 토론을 해서라도 옳다고 국민에게 설득하세요. 무협은 당당하게 협상을 통해서 의견을 표출하세요. 국민은 다 알아요. 이거 뻔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교육생의 숫자, 학생 숫자를 의협단체가 정부에게 포기해라든지 없애라든지 1년을 유예라든지 이런 말 할 수 있냐 이게. 그건 정부가 하는 일. 정부가 집권당이 정책으로 20년 10년 후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 의사의 숫자가 증원돼야 되고 의료의 기술 향상이 돼야 되고 질적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학교부터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건 정책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발목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환자 옆을 떠나버리면 이 생명을 누가 담보냐고 말이야.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위급한 생명을 누가 책임지냐 이렇게 제가 유튜브 얘기했어. 이번에는 정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나. 이때 정치가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야당도 말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여당은 분명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치가 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외면해버리냐 이게. 이건 정치의 자기 스스로의 무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민이 광화의 심판에서 본을 보여야 돼요. 이 문제가 이번 우리가 하는 정치 4.3, 40 총선거에 대단히 중요한 몫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오늘 정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나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